자, 오늘 여러분들 쟁송법 이제 개강하기 전에 쟁송법 용어 해설 특강이라고 해서 요 수업을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학원을 옮긴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전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무료 특강들을 이제 여러 개 이제 찍어서 이제 올려드렸고, 여기 와서도 이제 좀 이따 하나 설명드릴 무료 특강이 있는데, 좋은 특강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 마침 용어 해설 특강이 이제 이 학원을 옮기고 나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요 수업을 한번 해드리면 시작할 때, 진입할 때부터 여러분들 귀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해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그 수업이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보충 자료 일단 맨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맨 위에 이제 역상으로 된 그 목차, 그냥 목차라고 할게요. 목차 제목 위주로만 눈도장을 찍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쭉 칠판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표현이 일단 등장하고, 자, 행정상 법률관계, 그 밑에 행정작용법이라는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작용법 안에 1. 권력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2. 비권력적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자, 그럼 이 세 가지 표현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등장하는 행정상 법률관계, 그럼 처음 등장하는 게 일단 행정이라는 표현이 있고 법률관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는 뭐냐? 여러분들하고 친구들하고 서로 밥을 한 번씩 주고받고 이렇게 사고 하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한 번 샀는데 친구가 밥을 안 사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법관님, 친구가 저한테 밥을 안 사요. 제 권리 침해당했어요. 밥 사라고 판결 내려주세요. 이런 거 받아줘요? 안 받아주겠죠. 왜?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밥을 사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밥을 사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호의관계, 사주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럼 법률관계는 뭐냐? 국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 이걸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 권리의 상대방으로서의 의무자는 권리자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면 그걸 해야만 하는, 강제받는 이런 내용들, 의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결국 권리와 의무라는 관계가 성립되고, 그게 바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법률 관계에 있어서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뭐와 뭐의 관계라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시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상 법률 관계는 뭐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둘이 만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지금 학원에서 강의, 수강료를 내고 강의 듣고, 이런 관계는 무슨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증진, 이런 모습이에요. 사인 간에, 일반 국민 간에 내가 수강료를 낼 테니까 너는 나한테 행정쟁송법을 잘 가르쳐 달라. 이건 사인 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라고 해서 사법 관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날 때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세금 내라고 조세 부과하죠.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해버리죠. 코로나로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지원금도 주죠. 그럼 국가는 이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무슨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 증진, 질서 유지, 코로나 극복, 이렇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행정상 법률관계는 국가라는 인격체와 국민이 만나는데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 그걸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예로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러 그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전제로 국민 한 명이 국가를 만났을 때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규율되는 관계가 생길 수 있을지, 그걸 이제 싹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일반 국민이 있어요. 자, 일반 국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만약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 일반 경력직 공무원, 평생 신분이 보장되는,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공무원이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낮은 지위에서 저 경력직 공무원으로 좀 신분을 만들어 주세요. 임명 좀 해주세요. 시험에 응시하는 게 낮은 지위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얘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우수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 너한테 경력직 공무원의 신분을 만들어주겠다. 임명 처분을 해요. 그럼 이 갑이라는 국민은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얘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주는 이 임명이 무슨 대등관계에서 연봉 협상하고 뭐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요. 국민이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뽑아주는 모습이에요. 우월한 지위에서 임명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갑이라는 공무원이 이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했어요. 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무슨 대등관계에서 수행해요? 상명하복, 상관의 명령 감독권에 의해서 상관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상관이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 행정청과 이 갑이라는 공무원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상명하복, 우월한 지위, 낮은 지위. 결국 우월한 지위에서 이 공무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명령하고 감독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무원이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다가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야, 너 왜 졸음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냐? 너 왜 공금에 손을 댔냐? 징계 받아야지. 그래서 갑이라는 공무원한테 징계 처분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처분이 나왔느냐? 파면 처분이 나왔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일방적으로 갑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파면 처분이 대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신분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신분을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국가, 행정청을 만났을 때 서로 대등관계가 아니라 낮은 지위에서 만나서 낮은 지위의 모습에서 규율을 받는 관계, 이런 관계를 권력관계라고 얘기해요. 결국 행정청이 권력적으로 우월한 지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반 경력직 공무원의 근무관계, 얘네들의 관계는 서로 대등관계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모습으로 규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또 어떤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냐면 자,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갑은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아,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일원이 돼서 국민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라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검색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검색창에 공인노무사를 딱 쳐요. 그러면 갑자기 그 밑으로 어느 지방노동청 이런 데서 공인노무사님을 모십니다. 연봉은 얼마입니다. 근무 조건은 어떻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쫙 뜨네요. 그러면 갑이라는 공인노무사님이 이제 그 광고를 보게 됐어요. 아, 그럼 내가 노동청에 가서 무료로 법률 지식 같은 거를 일반 민원인, 국민들한테 좀 제공하고 싶다. 그럼 이때 이분은 어떻게 국가를 만나는 모습이냐면 공고를 보러 갔죠. 자, 공고 봤습니다. 나 그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드니까 사인하러 왔습니다. 근무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가 내부로 들어오셔서 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십시오. 사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한테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는 게 무슨 우월한 데서 야 와서 법률 상담해. 이렇게 우월한 데서 뽑아가는 모습이에요. 서로 대등관계에서 연봉이나 근로조건 같은 거 전부 합의해서 대등관계에서 사인하는 모습이에요. 대등관계에서 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나서 체결하는 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그래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공법은 행정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공익 달성을 위한 행정법 관계에서도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국가가 이 공인노무사님을 이제 데리고 갔죠.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공무원 신분을 부여했습니다. 이 공인노무사님을 국가의 노동청에 배치한 이유가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이 노무사님 상담하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민한테 무상의 법률 지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있었어요. 근데 보건소에서 의사 한 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렇게 국가 조직 내부로 들어와서 국민한테 봉사를 해주실 분 있습니까? 아, 내가 국민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해서 전문 계약직의 모습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비권력 관계, 대표적인 게 행정법, 공익 달성을 위한 영역이지만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행정법 관계는 여러분들이 배우실 행정쟁송법 중에 행정법, 국회가 만든 도로교통법, 청소년보호법, 이런 행정법은 목적이 뭐냐? 질서 유지. 코로나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 질서가 평온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질서에 위해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백신도 맞게 하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이 질서 위해를 제거해서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려버리는 게 질서 유지라는 작용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그럼 공익증진은 뭐냐? 공공복리. 지금 현재 수준이 이 정도라면 보조금 같은 거를 줘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올리겠다. 이런 걸 공공복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결국 행정법 관계에서 국가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의 1차적인 목적은 공익증진, 질서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근로관계를 보셨지만 공무원을 왜 뽑는 거예요? 국민한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처음에 임명으로 뽑힌 공무원은 국가하고의 관계가 서로 대등 관계예요.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고 임명 처분으로 신분 발생하고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권력 관계. 자, 근데 지금 전문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모습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해요? 서로 대등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계약의 내용대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바로 비권력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하고 만날 때는 항상 공익 달성을 위해서만 만나나? 공익 달성을 위해서만 만나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국가하고 국민이 만날 때 국가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국가가 경찰차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지금 경찰차를 또 100대 정도를 구입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 어떤 생각을 해요? 값싸고 질 좋은 거. 그럼 국가가 시장에 나와서 자동차 살 때는 비싸고 질 안 좋은데 아우 저 회사 어렵다. 저 회사 자동차 팔아주자 이런 생각해요? 아닙니다. 국가도 똑같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돈을 어떻게 쓰면 효율적일까 이거를 고민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국가하고 국민이 만날 때 꼭 공익증진을 위해서 만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국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또 각종 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 있죠. 그럼 대표적인 게 한국철도공사. 그럼 국가가 철도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 KTX 되게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그거 국가가 운영해서 결국 뭐 하려는 거예요? 돈 벌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중교통 수단 중에 하나를 제공해서 결국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국민이 있었는데 한국철도공사 여기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막 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공무원이 돼요?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 근로자가 한국철도공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 일반 민법상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의 신분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국민이 국가를 만나는데 꼭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는 근로관계만 있어요? 일반 근로자로서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이 국가를 만났을 때 일단 근로관계를 전제로 만나는 모습은 세 가지로 일단 나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행정법,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관계에서 만나는 관계와 일반 사법관계, 이 사법이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상 근로계약으로 국가를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행정법 관계는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민이 국가를 만나는데 어떤 관계와 어떤 관계로 나뉘어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모습으로 국가를 만날 수 있는데 이걸 나누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나누느냐, 어느 관계에서 만났는지를 왜 나누느냐. 자, 갑이라는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이 임명직 공무원은 국가를 만나는 관계가 서로 대등 관계예요. 낮은 지위에서 임명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 발생하고 낮은 지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였어요. 공인노무사였어요. 공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하고 공법상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이에요. 각종 공사에 근무하는 갑이라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당하게 위법하게 어느 날 나갔더니 파면, 해고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하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위법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행정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어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자, 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법관계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어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되는 거냐?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국가를 어느 영역에서 만났느냐? 행정법 관계에서 만났느냐? 사법관계, 민법관계에서 만났느냐? 이걸 1차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그걸 나누는 목적이 뭐냐?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 침해가 있었으면 행정소송, 사법 관계에서 권리 침해가 있었으면 민사소송. 이것 때문에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근데 행정법 관계는 다시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뉘어요? 행정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뉩니다. 그럼 이걸 또 나누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행정소송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또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왼쪽 문을 봤더니 항고소송, 오른쪽 문을 봤더니 당사자소송, 이렇게 문이 두 개로 나뉘네요. 그럼 도대체 항고소송은 뭐고 당사자소송은 뭐냐?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 당사자, 법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등 당사자 간에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럼 항고소송은 뭐냐? 낮은 지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나온 작용으로 권리 침해당한 사람이 반항해 보려고 가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자, 그러면 요 갑이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에요. 낮은 지위에서 파면 처분을 당했어요. 자, 낮은 지위에서 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위법하게 파면 처분이 나왔어요. 이게 위법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낮은 지위에서 당한 겁니다. 침익을, 권리 침해를. 그럼 낮은 지위에서 당했죠. 그럼 우월한 지위에서 했다는 거죠. 그걸 반항해 보러 가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라는 거예요? 항고소송. 그럼 얘는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어요. 공인노무사, 의사,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니, 계약의 내용대로 근로를 잘 제공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갔더니 아니, 당신하고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해고, 해촉을 해버리네요. 이건 여러분들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을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해촉이 위법했어요. 위법했습니다. 그럼 이 의사, 공인노무사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라는 거예요?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했지만 이 해촉은 우월한 죄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대등 당사자 간의 권리를 위법하게 해지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갑이라는 의사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이 해촉이 위법하다라는 걸 밝혀고 그걸로 구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직 공무원이라면, 자, 경력직 공무원이라면 파면 처분을 당했어요.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고요? 항고소송 가서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청에 근무하는 전문 계약직 노무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위법부당하게 해촉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소송 가서 다투라는 거예요? 당사소송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종 공사나 공단에 근무했었는데 위법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민사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어떤 관계에서 만난지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진짜 법적인 의미의 파면, 진짜 법적인 의미의 파면은 경력직 공무원한테 나오는 게 진짜 법적인 의미의 파면이에요. 일반 경력직 공무원한테 행정청이 우월한 짓에서 때리는 게 진짜 징계 처분으로서 파면 처분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워낙에 멋지게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 용어들을 막 빌려다가 갖다가 막 혼용해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갑이라는 경력직 공무원이 파면 처분당했어요. 무슨 소송 가서 다퉈야 돼요? 항고소송 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요 의사가 출근을 했더니 갑자기 공중보건소에서 당신 파면 이래버리네요. 이 파면은 진짜 파면이에요? 진짜 파면이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이 쓰는 거지 이건 우월한 짓에서 나온 파면 처분이 아닙니다. 그럼 명칭은 이렇게 나왔다 치지만 이걸 다툴 거면 무슨 소송 제기하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야 되는 겁니다. 자, 각종 공사에 근무하는데 또 어느 날 파면을 당했대요. 또 파면을 당했대요. 여기에서도. 그럼 얘가 이걸 가지고 항고소송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애초에 얘네들의 관계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사법관계에서 나온 이건 명칭은 파면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이건 사법상 근로계약의 해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위법 부당한 해고였다면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갑이라는 애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낮은 지에서 신청했더니 그래 너 공무원의 신분을 만들어줄게. 임명 이게 이루어지죠. 그럼 공무원의 신분이 발생합니다. 너 왜 공금에 손댔어? 너 왜 졸음운전해서 국민을 다치게 했어? 파면. 그럼 임명이나 파면이나 이게 대등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청이 우월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우월한 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용들 이걸 전부 뭐라고 이름을 붙일래? 조세부과 대등관계에서 나와요? 우월한 짓에서 나와요? 우월한 짓에서 운전면허 취소, 철거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이거 전부 행정청이 우월한 짓에서 국민한테 하는 겁니다. 개별 작용의 명칭은 다 다르지만 이걸 소송법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하나 만들래? 처분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럼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한 짓을 행하는 작용은 전부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항고소송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려면 어떤 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해야 돼요?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해야 돼요. 그럼 항고소송의 대상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상 법률관계,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이걸 나누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보시냐면 세 번째 역상으로 보시게 되면 행정주체와 행정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처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에서는 처분을 아예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럼 처분이 뭐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자,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공권력의 행사. 처분은 대등관계에서 나와요?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분은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공권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권력 행사 또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 그럼 이제 처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처분이 있냐면 국회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어요. 소득이 있는 국민한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 된다. 자,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소득이 있는 국민한테는 소득세를 부과해야 된다. 과세해야 된다. 청소년한테 술 팔면 영업정지 해야 된다. 무허가로 건축하게 되면 철거명령 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한테 소득이 발생했어요.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청이 법을 집행해서 야, 갑 1억 원 내. 이게 과세 처분입니다. 자, 갑이라는 애가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요.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영업정지하라고 돼 있죠.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1개월간 영업정지. 갑이 건축을 했네요. 허가를 안 받고. 법에서 철거명령하라고 돼 있어요. 너 왜 건물 허가 안 받고 졌어? 철거해라. 철거명령이 날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처분의 정의를 대입해 보게 되면 구체적 사실이 뭐냐? 갑이라는 애가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법에서 허가받기 전에는 건물을 짓지 마라 이래놨는데 얘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사실로 건물을 지었어요. 무허가 건축을 했습니다. 구체적 사실이 발생했어요. 눈에 보이는. 무허가 건축을 했다라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청이 대등관계에서예요? 우월한 지에서예요? 우월한 지에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해라. 이게 바로 처분이라는 거예요.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갑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라는 구체적 사실이 생긴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1개월 영업정지. 이게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위법했다면,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했다면, 이 철거명령 처분이 위법했다면 갑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처분은 꼭 여러분들한테 침익적인 거, 불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건축법을 봤더니 국회가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자기 먹고 살 집 짓고 싶은 국민들은 일단 1번 요건 갖춰서 낮은 지위에서 건축허가 처분 내달라고 신청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지으려면 먼저 가서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은 얘가 1번 요건이 충족됐나? 아, 충족됐네. 그럼 건축허가 처분을 내줘라. 법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가 나 이번에 집 하나 줘야 되겠다. 나 건축허가 처분 좀 줘. 신청했어요. 이 건축허가가 여러분들 대등관계에서 계약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민이 낮은 지위에서 허가 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은 1번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허가 처분을 내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처분을 내줬어요. 자, 허가 처분 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갑은 적법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검토해 봤더니 1번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요. 법에서 요구하는 1번 요건이 충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허가를 내줘요? 못 내주죠. 1번 요건이 충족돼야 내주는 거예요. 근데 1번 요건이 충족 안 됐네. 야, 네가 내달라는 허가를 난 내줄 수가 없어. 허가 거부한다. 허가 거부를 해요. 그럼 이 거부도 대등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내주는 허가를 우월한 지에서 못 내주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내주는 허가를 우월한 지에서 못 내주겠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부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거부 처분이 위법했다면 이 사람이 1번 요건 충족됐는데 행정청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내줬어야만 됐는데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거부 처분도 위법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항고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처분이라고 얘기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자, 처분이라고 얘기하려면 우월한 지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자, 1억 원의 과세 처분 나왔어요. 국민한테는 뭐가 발생해요? 1억 원 내라. 그럼 국민한테 뭐가 발생해요? 1억 원의 납세 의무. 자, 1개월 영업정지. 그럼 국민한테 뭐가 발생해요? 국민한테 뭐가 발생해요? 영업을 정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철거명령, 철거 의무가 발생해요. 자, 신청했어요. 허가 처분 나왔어요. 그럼 얘한테 뭐가 발생해요? 적법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허가 거부 나왔어요. 그럼 얘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갑이라는 애가 법에서 1번 요건 갖춰서 신청해라. 자, 1번 요건 갖춰서 신청해라. 그러면 1번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건축허가 내줘라. 이렇게 만약에 법이 만들어져 있다면 얘 1번 요건 충족됐어요. 충족됐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무슨 처분을 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1번 요건 충족됐어요. 그럼 행정청은 우월한 지위지만 국민한테 무슨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건축허가 처분을 내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쪽에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편한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 사람이 신청하는 내용은 넌 나한테 건축허가 처분을 내줘야만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신청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국민이 낮은 지위지만 법상 행정청한테 자기가 원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1번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1번 요건 충족됐습니다. 거부를 해버리네요. 안 주네요. 그럼 이 거부는 이 갑의 무슨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아가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권리 침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문일이 갑자기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자,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을 해요. 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뭘 신청했나 봤더니 나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건 우월한 짓을 하는 처분은 맞아요. 근데 문일한테 이렇게 일반 국민이 대통령 찾아가서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이 대통령 찾아가서 날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없겠죠. 대통령이 그래도 친절하게 거부하네요. 그럼 이 거부가 과연 처분인 거냐? 처분이 되려면 상대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권리를 침해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은 법에서 1번 요건 갖춰서 신청해서 건축허가 처분 받아서 누려라. 권리를 준 거예요. 근데 1번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럼 이 거부로 인해서 이 사람은 건축허가를 받아가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거부는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일은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월한 데서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문일이 침해받는 무슨 권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똑같이 신청이란 표현은 쓰지만 이건 정말 권리로서의 신청이에요. 한낱 희망에 불과해요. 희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거부지만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상대편한테는 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거부해야 이 사람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행정청이 우월한 짓을 일단 거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도 우월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부는 전부 다 처분이에요.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국민한테는 법상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 권리가 있어야 돼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행정청. 자, 그럼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은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법률관계는 한마디로 뭐와 뭐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법률관계는 한마디로 뭐와 뭐의 관계? 권리와 의무의 관계. 그럼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니까 권리를 갖는 자, 의무를 갖는 자, 권리 의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일단은 자연인들도 동물이죠. 동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많이 키우시죠. 걔네들도 동물입니다. 근데 걔네들은 여러분들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인격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동물에 끝나는 거지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권리자는 누구냐? 의무자는 누구냐? 권리를 갖는 자, 의무를 갖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사법관계예요, 행정법관계예요. 우리가 논하는 거 행정쟁송은 어느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행정법관계. 그럼 행정은 뭘 수행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에요? 공익증진, 질서유지, 공익달성. 그럼 공익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주인공, 주체, 그게 바로 행정주체. 그 행정수행의 상대방이 되는 의무자들, 그걸 행정객체. 그럼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공익달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질서유지, 공공복리 증진, 이걸 위해서 뭐 해보신 거 있어요?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뭘 해요? 무단횡단, 길거리 침 뱉고, 길에서 담배 피고. 이게 공익을 증진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이에요. 질서를 깨트리죠. 그랬을 때 면허 취소, 과징금, 이렇게 국민들을 우월한 짓에서 때려서 질서유지, 공익증진을 하는 행정의 주체, 그건 일반 국민이 일반적이에요. 국가가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국가가 수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행정을 수행하는 주체, 그 상대방이 되는 국민들을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정 주체라고 얘기하려면 요게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체. 행정 객체, 이게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국민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인격 없으신 분 있어요? 당연히 다 인격이 있어요. 당연히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도 인격체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는 우리 같은 자연인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에요. 국가는 법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체인데 자연인하고는 다른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됐습니다. 그럼 이 국가는 행정주체로서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사무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행정안전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 이 무수히 많은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죠.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죠. 근데 국가는 분명히 인격은 있는데 생각할 뇌가 없죠. 행동할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누구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무원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공무원들을 행정주체의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문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문의의 심장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문의는 인격체가 맞죠. 문의는 인격체가 맞습니다. 그럼 문의 자체는 인격이 있으니까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죠. 근데 문의를 구성하는 심장, 얘도 독립한 인격이 있어요? 심장에 대해서 조세부가 처분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심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신체 기관. 문일 자체가 인격체지 문일을 구성하는 개개의 장기들은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인격체죠. 이게 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인격체입니다. 근데 국가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진짜 자연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을 뽑아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수행해야 되는 사무는 무수히 많죠. 행정안전에 관한 사무,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 국세에 관한 사무. 그러니까 조직을 잘게 다 잘라요.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노동청. 조직을 잘게 자릅니다. 거기에 기관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 우두머리 자리 하나에 행정청이라는 기관을 하나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에 가게 되면 우두머리 누가 하나 있어요?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에 가게 되면 우두머리 자리에 누가 하나 앉아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국세청장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럼 국세청장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현재 누군가는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럼 국세청장이 죽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 우두머리의 자리를 구성하는 인간은 계속 바뀌죠. 그래서 국세청장이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기관은 변함이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연인을 갖다 앉혀는 놓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인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행정청이고 국가를 행정주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모습을 이제 보시고서 구별을 해보시냐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소득이 발생했어요. 이건 국민입니다. 당연히 인격체예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법에 보니까 국세청장은 소득이 있는 국민한테는 소득세를 부과해라.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1억 원의 소득세를 부과했어요. 자, 1억 원의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갑한테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국민한테? 1억 원의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럼 요 돈을 받아갈 권리자, 국민은 누구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납부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예요? 국세청장에 대한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의무예요?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 통장에다가 돈을 이체해야 돼요? 대한민국 통장에다가 돈을 이체하는 거예요. 그럼 요 1억 원을 받아가서 그걸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권리나 의무는 인격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요 1억 원 빨리 내. 나 저기 돈 쓸 데 있어. 빨리 내. 그래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국가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1억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자는 국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갑이라는 국민한테 세금 내라 명령한 거, 과세 처분한 건 누가 했어요? 대한민국은 행동을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기관을 뽑아놓고 우두머리장, 국세청장한테 세금을 부과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국세청장이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죠. 과세 처분은 국세청장이 했습니다. 이게 행정청이에요. 실제로 처분하는 애. 걔를 행정청, 처분청. 그로 인해서 1억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자,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 그걸 행정주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행정주체하고 행정청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행정주체, 대한민국, 행정청, 국세청장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행정주체는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청은
국가행정조직의 장들, 국세청장, 고용노동부 장관, 얘네들이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국민한테 처분은 누가 해요?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는 누가 가지고 가요? 대한민국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행정주체하고 행정청은 다르죠. 이게 왜 다른 거냐, 이걸 구별하는 이유가 1억 원의 과세처분은 누가 했어요? 과세처분 자체는 누가 했어요? 국세청장, 행정청이 했죠. 요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합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 처분을 다투려고 그래요. 이 과세처분이 위법합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 처분을 다투려고 그래요. 무슨 소송 제기해야 돼요? 항고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 제기할 때는 소장에다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지 피고를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얘가 다투려는 건 뭘 다투려는 거예요? 1억 원의 과세처분. 그럼 무슨 소송 가야 돼요? 항고소송. 그럼 피고를 적어야 되죠. 이 처분은 누가 했어요? 대한민국이 했어요? 국세청장이 했어요? 국세청장. 그럼 항고소송의 피고는 이 처분을 한 처분청, 그걸 갖고 처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한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갑이라는 애가 세금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따 더 나오겠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애인데 잘못 부과됐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조세 부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한테 1억을 냈네요. 이게 잘못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요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땐 여러분들 돈 달라는 게 낮은 지에서 무슨 허가 처분 달라는 거예요. 내 돈이 잘못 넘어갔으니까 내 돈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돈이 잘못 넘어갔으니까 내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낮은 지에서 무슨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야, 잘못 넘어간 내 돈을 돌려달라. 이건 대등 관계에서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채무자를 상대로. 그럼 이때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되는 거냐? 얘가 돈을 갖고 있어요? 문일의 심장이 계좌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기관은 인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결국 돈을 갖고 있는 건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권리나 의무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에 피고란에 누구를 써야 돼요?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인격체, 대한민국을 피고란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주체와 행정청의 개념은 다른 거다.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누구라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 처분을 한 처분청.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누구라는 거예요? 당사자소송의 피고? 당사자소송으로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 사이의 분쟁이에요. 그럼 결국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국가, 지자체, 얘네들이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돼야 된다. 결국 행정주체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고,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개인적 공권, 법률상 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 위에 조문 하나 볼게요. 행정주체와 행정청,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1항 취소소송. 지금부터 여러분들 취소소송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항고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고소송은 끝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자, 밑에 이제 개인적 공권의 의의가 나오고요. 행정소송법 볼게요.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제3자의 원고적격. 1번에 인근주민소송, 2번에 경원자소송. 여기까지 한 번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법조문 제목이 원고 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 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적격하고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럼 저도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소송 사건에 원고나 피고가 아니신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원고가 되고 소송을 받게 되면 피고가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장래에 어떤 경우에라도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지. 그게 당사자 능력이에요. 그럼 결국 이건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둘이 부부예요. 자, 부부입니다. 근데 을한테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위법했어요.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위법했어요. 그럼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죠. 그럼 법관님,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위법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항고소송 제기 못해요. 당연히 제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침해당한 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인격체죠. 그럼 당사자 능력이 있죠. 근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죠. 지금 소송 제기하면 안 받아줘요? 당연히 받아줘야 돼요. 당연히 받아줘야 되죠. 이게 바로 적격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위법한 처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소송을 제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위법한 처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소송을 제기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런 거 없죠. 제기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을이 소제기를 안 해요. 소제기를 안 해요. 위법한 처분이 나왔는데 소제기 안 해요. 대부분 국민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갑자기 갑이 소를 제기해요. 갑이. 왜 우리 신랑, 왜 우리 와이프 운전면허를 위법하게 취소하냐? 그래서 운전 못하게 하냐? 갑이 소송을 제기하네요. 이거 취소해달라고? 갑도 당사자 능력은 있죠. 인격체니까 당사자 능력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있어요? 없죠.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능력이 있지만 이 운전면허 취소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적합한 지위에 있어요? 권리 침해가 없는 자예요. 권리 침해가 없는 자예요. 그럼 얘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얘는 이 소송에 적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소송을 받아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사자 능력과 적격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이라는 국민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국민한테 침입적 처분이 나왔어요. 조세부가든 철거명령이든 영업정지든 이 갑한테 처분이 나왔어요. 얘가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입니다. 위법했어요. 자, 위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요. 자, 얘가 직접 자기가 철거명령 위법하게 받았어요. 과세처분 나왔어요. 운전면허 취소 위법하게 당했어요. 소송 제기해요. 갑이. 이때 원고 적격이 있냐 없냐 무슨 막 고민하고 자시고 있어요. 당연히 원고 적격 인정돼요.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당연히 권리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쟁송법을 배우시면서 과연 얘가 원고 적격이 있나? 법률상 이 권리 침해라는 게 있나? 이게 문제되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가 신청했어요. 나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게 해달라. 그러니까 행정청이 그래 원자력 발전소 필요하지. 허가를 내줬어요. 자, 허가 처분 내줬습니다. 누구한테? 갑한테. 그럼 이 원자력 발전소 허가, 갑한테 내준 허가 처분은 갑한테 불리해요. 갑이 원하는 걸 줬기 때문에 갑한테는 수익, 유리한 거예요. 갑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행정청은 이 허가 처분 하나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갑이 이걸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하고 자시고가 있어요? 없어요?
지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놓고 지가 무슨 취소해달라 이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다투려고 하는 거냐? 인근 주민, 을이 여러분들 옆집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인근 주민 을은 이 허가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침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얘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관님, 갑한테 나간 허가 처분을 좀 없애주세요.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행정청은 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청은 인근 주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근 주민한테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인근 주민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면 그때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원자력 발전소 법을 봤네요. 이 원자력 발전소 법에 봤더니 행정청아 허가 내주기 전에 반경 2km 이내에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거쳐라. 만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2km 이내에 주민들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아주 상세하게 평가해보고 내줄지 말지를 검토해라. 이게 환경영향평가 제도입니다. 근데 행정청이 이걸 안 거치고 내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국회가 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라고 그랬죠. 이게 재미삼아 써놓은 거예요? 재미삼아 써놓은 거예요, 국회가 법에다가? 아니죠. 왜 거치라는 거예요? 요 2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겠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평가제도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거치고 나갔네요. 위법하죠. 그럼 요 2km 이내에 사는 인근 주민, 법에서 보호받는 이익이 없어요?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민이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2km가 기준선이죠. 2km가 기준선입니다. 2km 밖에도 주민이 살고 있겠죠. 이 사람도 자고 일어나면 원자력 발전소가 아른아른 거려요. 그래서 얘가 기분 나빠서 못 살겠네. 법관님, 이것 좀 취소해 주세요.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이 경우에도 받아주는 거냐? 이 사람은 2km 밖에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주민이에요? 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구역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소송에 관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럼 이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 요거까지 하고 좀 쉴게요.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은 결국 권리를 얘기해요. 이 권리를 침해당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라는 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법에서 보호되는 이 권리 침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반사적 이익이란 개념이에요. 그럼 실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수도법이라는 행정법이 있어요. 이 법의 목적은 전 국토에 흐르는 하천에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당연히 행정법이니까 공익 달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전 국토의 수질 관리를 잘 해놔야 되죠. 그래서 이 구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구역은 집중적인 수질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깨끗해요. 주변에 수풀들도 잘 자랍니다. 환경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마침 그 옆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니까 워낙에 깨끗하니까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막 와요. 그래서 이 사람 식당에 들려서 밥을 막 먹네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여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당연히 수질 관리를 위한 공익 목적인데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 매상 올려주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간접적으로 반사적으로 매상이 올라간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신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오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변경했어요. 이제 여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를 폐쇄한 거예요. 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수풀이 막 이렇게 냄새나고 막 이제 뭐 경치도 이제 망가지네요. 오던 손님들이 이제 발길을 끊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뚝 떨어지네요. 어쨌든 매상이 떨어지는 불이익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해요. 법관님,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못하게 취소해 주세요. 여기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놔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왜? 상수원 수질관리가 이 사람의 매상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발생하는 이 이익 불이익은 뭐냐? 오로지 공익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불이익, 반사적 불이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얘가 법관님 이 보호구역 변경 처분 취소해 주세요. 소송 제기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 침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입니다. 요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경원자 소송. 자, 여러분들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자,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있냐 없냐를 고민해요. 당연히 인정돼요.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고 적격이 쟁점이 되는 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청이 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얘가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나? 그게 이제 논점들이 되는 거예요. 경원자 소송은 어떤 구조냐면 이 구역에 LPG 충전소, 대형 LPG 충전소 허가가 한 개만 나가요. 법상 한 개의 허가만 나갑니다. 이 지역에. 근데 아직 안 나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과 을이 자기한테 달라라고, 이 한 개 허가를 자기한테 달라고 경쟁해서 신청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갑니다. 행정청이 갑한테 허가를 내줬어요. 이 한 개 허가를 갑한테 허가를 내줬습니다. 갑한테. 을한테는 아무런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한 개가 나갔죠. 그럼 더 내줄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은 을의 신청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의미를 갖게 돼요? 거부 처분한 거랑 똑같죠. 그럼 결국 거부 처분이라는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죠. 직접 상대방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을이 갑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못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처분은 이거 하나인데 결국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은 을한테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거부 처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죠.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죠. 그럼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이거 위 법안에 취소해줬어요. 취소해줬습니다. 없어졌어요. 한 개 나가죠.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을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원자 소송이라는 구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2페이지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타임이 조금 내용이 이제 많고 그 다음부터는 좀 스피디하게 나갈 테니까 좀 쉬었다 들어오세요. 10분만 쉴게요.